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말이죠. 그런 제가 2024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국팀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까지 모든 선진국이 포기하고 떠난 그 절망적인 땅에서요. 한국은 기술은 모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책임은 끝까지 못 지는 나라예요. 제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하지 못한 일을 오직 한국만이 해냈다고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을 그토록 혐오했던 제가 지금은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적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레나 로젠입니다. 27세, 독일 출신의 수질보건 전문가죠. 2024년 동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투르카나의 하늘은 무정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땅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마른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가뭄이 이어진 지 벌써 8달째였죠. 식수 오염으로 탈수와 설사병, 장티푸스가 마을을 휩쓸고 있었어요. 매일 2~3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고 저 역시 그 일원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이 먼저 왔었죠. 최첨단 장비를 가져와서 한 달 동안 굴착했지만 안반층을 뚫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팀이 그 다음이었어요. 역시 같은 결과였죠. 일본과 중국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모두 안반층 앞에서 굴착을 포기하고 철수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현장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지질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안반층이 너무 깊고 단단했어요. 지하 수맥이 있다는 징후는 보였지만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산과 시간의 제약도 있었고요. 제가 현장을 둘러본 후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우물 굴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식수 정수제와 물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죠. 감정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거짓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부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왔어요. 엘레나, 기술력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남을 의지가 있는 나라야. 어디든 상관없어. 추천할 곳이 있나?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나라가 이런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겠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최근 WHO 협력 프로젝트에서 성실도는 꽤 높았거든요. 한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굳은 표정이 되어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솟아올랐어요.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어머니는 아시아 출장 업무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맹장염을 제대로 진단받지 못했죠. 통역사가 제대로 통역하지 못했고 의료진들은 서툴게 대응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단순 복통이라고 했답니다. 결국 독일로 긴급 귀국해서야 맹장염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긴급 수술을 받으셨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셨어요. 소화불량, 만성 복통, 수술 부위 유착으로 인한 고통. 제가 의학 분야로 진로를 정한 것도 그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런 나라를 신뢰하지 않겠다고요. 한국에 대한 불신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모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책임을 끝까지 지지는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이 아이들의 생명을 맡긴다고요? 동료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평소의 냉정한 제 모습과는 달랐죠.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모두 포기했고 아이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었어요.
투르카나 지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비공식 지원 요청으로 올리세요. 실패하더라도 놀랍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를까? 아니면 똑같이 실패하고 떠날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만날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챕터 2. 낯선 이름, 한국. 며칠 후 오후 3시경, 투르카나 마을 입구에 2대의 흰색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줄여서 코피팀이었어요. 저는 WHO 텐트에서 그들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현지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잠보 하바리가니? 완벽한 스와힐리어 발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죠. 지금까지 온 외국인 중에서 현지어로 인사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가 바로 이재훈 팀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침착하고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키는 중간 정도, 검게 탄 피부에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도 저런 표정들이었지. 결국 다 떠났는데.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시큰둥했습니다. 족장 올레코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군요. 희망만 주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약속에 속지 않아요. 노인 하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랬고 프랑스 사람들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잘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포기하고 떠났죠. 저는 그 말들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와본 팀들의 패턴이 거의 비슷했어요. 처음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 며칠 회의하고 몇 주 작업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철수하는 거였죠. 한국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은 달랐어요. 그는 긴 설명이나 회의 대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드론을 조립해서 하늘로 띄우더니 지형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임시 펌프를 설치하고 지질 스캔 장비를 준비했어요. 미국 팀은 도착 후 일주일 동안 회의만 했었어요. 일본 팀은 사흘 동안 계획서를 작성했죠. 그런데 한국 팀은 도착 당일,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실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충분한 사전 조사나 검토 없이 행동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뭔가 다른 철학이라도 있는 건가? 팀원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6명이었어요. 이재훈 팀장, 지질학자 김민수, 기계공학자 박상현, 현지 코디네이터 최유진, 그리고 2명의 기술자였습니다. 나이도 다양했고 각자 전문 분야가 달랐어요. 하지만 모두 진지하면서도 활기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훈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엘레나 박사님이시죠? 이재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어요. 정확하면서도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곳은 다른 곳과 달라요. 지금까지 온 팀들이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팀들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 같은 자신만만한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재훈은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오후 내내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빨랐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최유진 코디네이터는 아이들과 스와힐리어로 대화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족장 올레코에게 지질 구조에 대해 쉽게 설명해줬어요. 다른 팀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친근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른 팀들과는 뭔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 팀원들은 서로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고 농담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긴장감이나 부담감보다는 동료애와 신뢰가 느껴졌어요. 심지어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른 팀들은 대부분 따로 식사했었는데 말이죠. 이재훈은 올레코 족장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이들도 현실을 깨달을 거야. 안반층 앞에서 좌절하고 다른 팀들처럼 떠날 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대 말이에요. 어머니의 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실망만 해서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한국팀은 도착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작업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재훈이 지질 스캔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굴착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리려고 했죠.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충분한 계획과 안전 점검 없이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팀들도 모두 신중하게 접근했거든요. 하지만 이재훈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이면서 판단할 수밖에요. 계획만 세우다가 아이들이 더 죽을 수는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전문가들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었거든요. 보통은 몇 주씩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굴착하면서 지질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거였죠. 오전 9시 본격적으로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드릴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낮은 진동음이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주민들도 무관심했습니다. 이미 실망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온 게 10살짜리 내아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굴착 현장을 지켜보더니 몇 미터나 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15미터야. 너도 같이 세어볼래? 그날부터 내아는 매일 와서 굴착 깊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오늘은 20미터까지 팠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와서 오늘은 몇 미터야? 하며 서로 물어봤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화이팅이라는 말을 가르쳐줬나 봅니다. 아이들이 작업장 앞에서 화이팅, 화이팅 하고 외치며 응원했어요. 순수한 웃음소리가 메마른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어요. 아이들과 저렇게 가까워지면 결국 실패했을 때 상처받는 건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재훈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저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또 떠나면 그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까지 온 팀들이 모두 그랬어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다가 결국 실패하면 그냥 떠나버리죠. 이재훈은 잠깐 작업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끝까지 해볼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요. 저희는 다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이나 장비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정말 독특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을 이 막히면 각도를 바꿔보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포기하는 대신 계속 대안을 찾아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저녁이 되면 한국 팀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현지 노래도 배웠어요. 심지어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멜로디가 아프리카 대지에 울려 퍼지는 모습이 참 이상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상현 기계공학자는 마을에 고장난 펌프를 고쳐주었고 최유진 코디네이터는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을 해줬습니다. 일과 상관없는 일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진심일까? 단순히 업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다른 팀들은 대부분 업무 시간에만 일하고 저녁에는 자신들끼리만 지냈거든요.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40m, 50m. 굴착이 계속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냉담했던 어른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족장 올레코도 매일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정말 끝까지 할 생각인가요? 올레코가 이재훈에게 물었습니다. 네, 물이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그 대답에 올레코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말이에요. 보통 전문가라면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팀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있었어요. 80m를 넘어서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드릴 2단단한 안반층에 부딪힌 거예요. 끼익, 끼익하는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나더니 결국 드릴 날이 손상됐습니다. 바로 미국과 프랑스 팀이 포기했던 지점이었어요. 한국팀 내부에서도 불안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기사 정호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이대로 계속하면 장비가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예비 드릴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김민수 지질학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반층이 예상보다 훨씬 두껍네요. 최소 50m는 더 뚫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작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재훈 씨, 여기서 멈추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이 지점에서 포기했거든요. 더 이상 무리하면 장비만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팀들보다 더 깊이 파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재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기술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모든 방법을 시도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재훈은 현재 작업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족장 올레코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네아가 이재훈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물이 안 나와서 속상하죠? 이재훈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습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네아가 응원해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도와줄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매일 화이팅 외쳐줄게요. 족장 올레코가 말했어요. 다른 팀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로 떠났는데 당신들은 왜 아직도 여기 있나요? 이재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실패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태도가 말이에요. 보통 전문가라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박상현이 기타를 꺼내서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따라 부르려고 했지만 발음이 어려워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최유진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할머니 아샤가 한국 팀원들에게 전통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우갈리라는 옥수수 죽이었는데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팀원이 맛있게 먹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단순히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어. 미국 팀은 자신들만의 식사를 했었고, 일본 팀은 정중하지만 거리감을 유지했었어요. 프랑스 팀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죠.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진짜 그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90m, 100m. 작업이 계속되면서 저도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실패를 확인하러 갔지만 점점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게 됐어요. 드릴 막히면 냉각수를 바꿔보고 그것도 안 되면 회전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즉시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냉담했던 어른들도 하나둘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작업자들을 위해 차를 끓여다 줬고 남성들은 장비 운반을 도와줬어요. 저는 텐트로 돌아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진심이지? 단순한 업무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대로 실패하면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팀보다도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20m. 일본 팀이 포기하고 떠났던 바로 그 깊이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인 드릴이 완전히 고장난 거였어요. 예비 장비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이재훈이 위성전화로 본국에 보고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장비 손실이 예상보다 크고 지하수 발견 가능성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를 끊은 후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본국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고 절반의 인원을 철수시키기로 한 거였어요. 김민수와 정호석, 그리고 다른 한 명의 기술자가 귀국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남는 건 이재훈, 박상현, 최유진, 그리고 현지 기술자 한 명뿐이었어요. 단 4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재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충분히 노력했잖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깊이 팠고 마을 사람들도 감사해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진행하는 건 무모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게다가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재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눈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무언가가 목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거든요. 그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남을 작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벗어나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물 부족으로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중 가장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5살 된 아이의 무덤이었어요. 비석에는 스와힐리어로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아이였죠.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독일 병원 침대에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엘레나, 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누구도 우리처럼 방치되면 안 되니까.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저에게 해주신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제가 의료 분야에 뛰어든 거였는데 정작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나약했던 제 자신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12살 아이의 트라우마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15년 동안 저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포장해서 제 상처를 숨겨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재훈과 한국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메마른 대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재훈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저도 남을게요.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WHO 본부에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야 알겠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WHO 본부에 개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냉각수와 추가 소모품도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중에 의료장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요청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야. 도와줄 수 있겠어? 친구가 흔쾌히 응했어요. 엘레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처음 보네. 최대한 도와줄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그리고 이 메마른 땅에서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아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선생님도 계속 있어줄 거예요? 그럼 물이 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3일 후 WHO에서 냉각수와 소모품이 도착했습니다. 공식 지원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 인맥을 통해 구한 것들이었어요. 친구 마르쿠스가 독일에서 직접 보내준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최신형 드릴 헤드와 냉각 시스템까지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재훈과 함께 앉아서 지표 분석 데이터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선으로만 굴착했는데 지층의 특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가능성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78m 지점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됐어요. 이 방향으로 각도를 15도 정도 조정해서 나선형으로 굴착하면 어떨까요?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제안하자 이재훈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직선 굴착에만 매달렸는데 왜 이걸 생각 못했을까요? 바로 해봅시다. 박상현도 동의했습니다. 지질 구조상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안반층의 약한 지점을 찾아서 우회하는 방식이니까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에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온 건 청년들이었어요. 20대 남자들이 와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재훈이 기꺼이 맞아들였죠. 그들은 무거운 장비 운반을 맡았어요. 이전에는 4명이서 해야 했던 일을 10명이 하니까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여성들도 나섰어요. 아샤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작업자들을 위한 물과 음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 하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매일 신선한 과일과 현지 요리를 가져다 줬어요. 아이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네아가 주도해서 격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물과 그 주위에서 춤추는 사람들, 무지개, 태양, 행복한 가족들을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네아가 그린 그림 중에 특히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과 케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위에 서툰 한글로 고마워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게 썼더라고요. 아저씨들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물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멀리까지 물 기르러 가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물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거든요.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작업장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스와힐리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한국어 인사와 간단한 표현들을 익혔어요. 저도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기술적인 조언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마을 사람들과 친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고 할머니들은 독일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특히 네아와 가까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지질학 이야기를 금세 이해했고 나중에 커서 엘레나 선생님처럼 물을 찾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희망은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웃으면서 말이에요. 이재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엘레나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그들을 의심했는데 결국 저도 그들의 진심에 감동받아 함께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줘서요. 그날 밤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한국 팀원이 하모니카를 꺼내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와힐리어 가사로 번역된 아리랑이었어요.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비슷하게 잘 옮겨져 있었습니다. 투르카나 투르카나 투르카나요. 투르카나 고개를 넘어간다. 아프리카와 한국의 멜로디가 별빛 아래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올레코 족장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다르군요. 최유진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170m.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있는 드릴도 예비 장비도 없었어요. 이것마저 실패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감지한 미세 균열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했어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2도만 더. 네, 거기서 멈춰요. 각도가 완벽해요.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어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이재훈이 드릴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작합니다. 드릴 2 천천히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5m, 10m, 15m.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지층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달라요. 박상현이 외쳤습니다. 드릴 저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쏴!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지하수가 20m 위로 솟구쳤어요. 마치 땅속에 갇혀있던 생명이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처럼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어올랐습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물이야. 물이 나왔어. 하고 소리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지하수에 온몸이 적셔지는 것도 상관없이 춤을 췄습니다. 어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아산테 뭉구. 하나님 고마워요. 할머니 아샤는 울면서 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70년 동안 이런 깨끗한 물은 처음이에요. 족장 올레코도 눈물을 흘리며 이재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의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환희와 감동까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이 물을 뒤집었으며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우린 정말 해낸 걸까요? 저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절망과 포기를 받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네아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도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럼요. 매일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멀리 물 기르러 갈 필요도 없고 아픈 물을 마실 걱정도 없어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의미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바라셨던 그 일을 드디어 해낸 거라는 것을요. 물은 계속해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도 적시고 있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의심이 신뢰로, 분열이 화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모두 물을 뒤집었으며 환호했습니다.
박상현은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하고 소리쳤고 최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국 팀원들을 어깨에 태우고 돌았습니다. 영웅들이야. 우리의 영웅들.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은 마을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전통 춤과 노래가 이어졌고 한국 노래와 독일 노래도 함께 불렀어요. 물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기적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이뤄낸 결과를 말이에요. 한 달 후,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현대식 펌프 시설이 설치됐고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마을 곳곳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집집마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WHO에서 추가 지원팀을 보내와 위생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 학교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네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커서 엘레나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물을 찾아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 아이의 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지한지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지질학 기초책을 구해서 읽고 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루 10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샤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걱정 없이 농사도 짓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쓸 수 있고요. 마을 곳곳에 작은 텃밭들이 생겨났습니다. 상추와 토마토, 옥수수, 콩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물 공급 덕분에 농작물 수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24시간 꾸준히 흘러나왔어요. 지하 수층이 생각보다 훨씬 풍부했던 거예요.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팀은 현지 기술자들에게 펌프 관리 방법을 꼼꼼히 가르쳐주고 정기 점검 매뉴얼도 남겨뒀어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했거든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 마을 전체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저는 이재훈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병원에서 제가 본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진짜였어요. 1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편견과 상처를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게 얼마나 성급하고 부당했는지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레나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박사님이 없었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아가 저에게 달려와서 꼭 안겼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물을 찾는 사람이 될래요. 선생님처럼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아. 넌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말이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 우리가 한 것처럼요. 족장 올레코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건 물만이 아닙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교훈은 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우물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새겨진 기념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어, 스와힐리어,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독일랜드 대한민국앤드 케냐?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떠나는 차 안에서 뒤돌아본 마을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물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아산테 사나. 스와힐리어로 정말 고마워요라는 뜻이에요. 저야말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콰에리.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배웠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네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서툰 영어로 쓴 편지였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물은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요. 마을이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그 우물은 흐르고 있을 거예요. 기술이 아닌 마음이 만든 기적이 오늘도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아처럼, 이재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어머니가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진짜 이해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이요. 도움이란 단순히 기술이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였습니다. 투르카나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땅은 여전히 메마르지만 이제 그곳에는 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하모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